저는 제가 71년도에, 그러니까 1971년도에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이 부산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상당히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벌써 한 50년이 넘었는데 70년대 초에 부산하고 지금하고는 천지개벽했죠. 그래서 이제 부산이 정말 좋은 쪽으로 발전되기를 상당히 이제 바라고 있고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제가 창원, 마산에 좀 살았습니다만은 마산도 좀 난개발을 좀 많이 했거든요. 도시개발을. 근데 부산도 워낙 여기 좀 부지가 좀 협소해서 그런지 좀 산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깎아 먹으면서 이렇게 난개발을 좀 해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합니다만은 하여튼 도시 설계부터 어떤 탄소 중립이면 탄소 중립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고 좀 점점 더 고층 빌딩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식생활을 바꿔서 탄소 중립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건설이나 이런 쪽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제목은 원래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 요청을 받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기후 위기와 이제 슬로푸드 대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슬로푸드라는 것은 슬로푸드 운동의 대응 이제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이 먹거리 운동 관련해서 슬로푸드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운동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EU라든지 또는 UNFAO 이런 쪽하고 관련해서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슬로푸드 운동이 이런 어떤 먹거리 운동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34년 근무했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슬로푸드 운동을 소개를 해서 소개한 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회장을 좀 내놔야 되는데 바톤을 이어갈 사람을 못 찾아서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순서는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음식과 기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음식과 기후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와 연계해서 한국인의 식생활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기후가 음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서로 그러니까 어느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고 한편으로는 음식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역으로 기후가 음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기후가 음식에 미치는 영향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변화한다든지 그래서
온대 지방이 열대 지방이 된다라든지, 또는 그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것이 또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또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연안 지역이 침수된다든지,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사과 재배 재배 지역이 북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기후가 음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음식에 영향을 미치면 또 우리가 이제 식생활 같은 거에 또 영향을 받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음식이 또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먹는 그 방식, 뭐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 패스트푸드를 먹느냐, 슬로푸드를 먹느냐, 이런 것들이 또 기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로컬 푸드를 통해서, 또 그 채식을 통해서, 또 텃밭 활동 같은 걸 통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탄소 중립 이런 걸 가져오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데 뭐 또 영향을 또 미치는 뭐 이제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식생활을 한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 자급률이, 그러니까 사료까지 포함하면은 한 19%고, 그 다음에 사료를 빼면은 한 5%, 6%?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근데 사료까지 당연히 포함시켜야지. 왜냐면은,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거 키워서 그걸 우리가 먹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의 80% 이상을 수입해 오고 있다. 이거는, 탄소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기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또 뭐 식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기후악당 국가로 이제 지목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오명을 갖고 있는데, 그 오명을 갖고 오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식량 자급률이 낮아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음식을 외국에서 가져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글로벌 푸드고, 또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데 패스트푸드의 식재료가 글로벌 푸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GMO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GMO는 이제 유전자 조작, 그죠? 뭐 농산물 이런 걸 말하죠. 근데 우리가 1년에,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 뭐 부침이 있는데, 1년에 한 1,000만 톤 가까이를 우리가 GMO를 수입을 해요. 그럼 이제 쌀 소비량이 지금 한 40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GMO의 수입의 한 80% 정도는 사료로 쓰이고, 20%는 이제 사람들이 먹는 거로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는 뭐 된장, 간장, 특히 공장에서 생산된 거는 다 GMO 콩으로 만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도 다 예를 들면은 그 탄소 발자국을 크게 하는 그런 먹을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사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점심 식사를 하셨겠지만, 이 곰탕, 그죠? 곰탕 사진인데, 이게
말은 그 뭐 곰탕 그러면 한국인의 그 대표적인 그 슬로푸드고 또 이렇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곰탕은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 구성이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그 곰탕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그 식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면 소비 전 세계 2등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1등이었는데 요즘 이제 베트남한테 1등을 넘겨주고 우리가 이제 2등을 하고 있고 수산물 소비는 1위인데 수산물도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다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요즘 기후 미식이라는 그런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은 1973년부터 2019년 불과 한 40, 한 6년, 그냥 50년 가까운 사이에 칼로리도 늘어났고 특히 그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동물성 식품, 그다음에 식용유, 설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우리가 식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식생활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73년의 식생활에 비해서 2019년 식생활이 훨씬 더 탄소 발자국을 크게 만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생활을 통해서 기후 위기,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일조하는 이제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좀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가계 소득이 줄어드니까 다른 비용은 줄이지 못하고 식생활비를 줄이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식생활비를 줄인다는 거는 패스트푸드라든지 또는 그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식사를 하는 건데 그런 식사들이 대개 국내산 뭐 로컬 푸드 음식이라기보다는 외국에서 들여온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탄소 발자국하고 관련해서는 다 이제 부정적인 측면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음식을 선택할 때 맛하고 가격하고 편리성 이게 이제 뭐 패스트푸드나 요새 초가공식품 뭐 이런 것들 레토르트 식품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거에 빠져 있고 뭐 우리나라의 그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생산하는 그 농민들, 장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전에 우리 그 슬로푸드 회장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탈리아에서 먹방이 있는데 먹방에서 땅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맛만 얘기한다. 그런 먹방이 음식 포르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음식 포르노 수준에서 음식을 지금 이렇게 먹고 있지 않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 음식 문맹자 음식 시민을 만나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 1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책 맨 처음에 나올 때 아이디어를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특강한 게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음식 문맹자와 음식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책을 썼는데요. 저는 이 책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전 국민이 집에 한 권씩 두고 이 책을 읽어가면서 식생활을 바꿔 나가야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인다. 뭐 이런 아주 그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여하튼 제가 2013년도에 책을 낼 때하고 10년 지난 지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그 음식에 대한 태도, 식생활 이런 거 보면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쁜 쪽으로 좀 변했거나,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음식 문맹자는 나쁜 음식의 공범자고, 공범자 아시죠? 범죄, 공범자. 그 다음에 음식 시민은 좋은 음식의 공동 생산자다. 슬로푸드 운동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아주 심할 정도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별로 안 좋아지고 있어서 책을 쓴 제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가 뭐 매일같이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고 하는 건데, 하여튼 알게 모르게 그런 식생활을 통해서 또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조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 기후변화에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지난 150년간 1도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1도인데 이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시나리오별로 보면은 2도가 올라갈 수 있고 3도가 올라갈 수 있고 4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기후변화가 이제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는데, 지금 1도인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2 내지 4도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살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 책은 뭐 한 15년쯤 된 책인데, 미래를 여는 소비라는 책에서 이 지구온난화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얘기와 그것을 우리가 소비로 풀어가자, 지속 가능한 소비로 좀 풀어가자 하는 걸 책을 통해서 주장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의 특성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느 해는 뭐 이렇게 괜찮고 어느 해는 심하고가 아니라 이제 해마다 거의 아주 그냥 상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에 아프리카의 소녀가 인터뷰했는데, 아프리카는 4%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아프리카 전 지역이 지구에서 4% 정도 책임이 있는데 왜 아프리카는 그 많은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이렇게 하소연하는 뭐 이제 그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28차 UN 그 기후 협약 그 당사국 총회가 두바이에서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 또 선진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 조율이 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기후변화 관련돼서 그거로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입을 때 그거를 선진국들이 좀 피해를 배상하자 해서 그 손해 기금을 이렇게 독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놓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앞으로 더 이제 모으기로 했는데, 오늘까지인가 한 6천억 달러 정도 그게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6천억 원, 6천억 원인가? 6천억 원 너무 적은가? 6천억 달러인가? 6천억 달러겠죠? 그게 모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이게 전 지구적 문제인데,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되죠. 몇 년 전에 그 파리에서 상당히 또 당사자 총회를 했었는데, 그때 프랑스 농무장관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농생태학을 통해서 농업을 변화시켜 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이제 완화시키자 하는 아주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틀어가지고 또 이제 안 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엇박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문재인 정부 때에 또 대응하고 현 정부의 대응이 좀 다르고, 또 지자체 하에서도 지자체마다 또 대응이 또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기후위기가 기후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양 위기라든지 물 부족이라든지 또는 식량 위기,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점점 심화되고 있고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취약층의 피해가 더 심하고 대응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여러 이제 불협화음이 있고,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손해보는 쪽은 왜 우리가 그동안 손해봤는데 계속해서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고요.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이제 지금 식생활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육식을 좀 줄이고 채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 우리는 고기도 못 먹어봤는데 이제 우리 고기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고기 먹지 말자라고 얘기한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고기 많이 먹는 나라가 솔선수범해서 줄여야지. 우리는 이제 고기 먹으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후위기의 원인을 보면요, 크게 보면은 이 근대라는 게, 근대가 이제 산업혁명이 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 오기까지 이게 이제 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효율성도 적당하게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생태 용량, 원래 이제 지구 하나 안에, 그죠? 지구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 용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80년대 중반에 이미 그 하나의 생태 용량을 다 썼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걸 반성하고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무르자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데, 모든 방면에서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성은 뭐 속도를 강조하게 되고, 속도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많은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그런 걸 갖고 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라든지 또 효율성을 더 추구한 신자유주의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먹을거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푸드 시스템이 로컬 푸드 시스템에서 이제 글로벌 푸드 시스템. 그전에는 지역 생산, 지역 소비고, 그죠? 먹을거리도 시간적 맥락, 공간적인 맥락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먹을거리가 시간적 맥락도 없어졌고 공간적 맥락도 없어지고 세계 수준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자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글로벌 푸드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고, 이 글로벌 푸드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는 농업이 이른바 이제 인더스트리얼 애그리컬처, 산업형 농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산업형 농업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또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생태계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정리한 게 이제 이 책이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음식들, 그걸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현대 음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풍요로운 식생활을 양쪽으로 가져왔고, 또 그전에 비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했고, 또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끔 했고, 또 조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했지만, 그게 음식으로서도 문제고, 환경과 관련돼서도 문제고, 또 지구 그 온난화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 푸드를 생산하는 방식, 이거에 이제 글리포세이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은 이른바 그 농약이죠. 발암성 농약인데, 제초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밀 생산량은, 밀 자급률은 1%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데는 밀밭이 엄청 큰데, 거기에 그 수확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은 이제 수확할 정도로 우리 표현으로 보면 연글었다 그래요. 근데 다른 부분은 연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연글지 않은 부분 때문에 기계가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글리포세이트, 이게 이제 제초제고 고엽제 성격이 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뿌려버리면은 며칠 있다가 연글지 않은 밀도 다 연글어 버려서 기계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수확하기 전에 마지막 뿌린 농약이고 제초제고, 그래서 그 밀에 함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글리포세이트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전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거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밀의 99%가 수입인데, 수입 밀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가져오는 그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방부제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부제 때문에 빵을 이렇게 좀 오랫동안 둬도 상하지도 않고, 또 바구미 같은 벌레가 있어도 금방 죽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밀가루를 먹는 거죠. 옆에 안전한 좋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밀가루가 있지만,
가격이 3배, 4배 정도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소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탄소 발자국 관련돼서 보면은 수입한 밀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탄소 발자국 면에서도 상당히 탄소 발자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후드 마일리지가 크니까. 그런데 가까운데 정말 상당히 탄소 발자국도 적고 안전성에도 유리하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밀이 있는데 그걸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가격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생각을 바꾸도록 하고 국산 밀을 더 소비하도록 하고. 왜? 국산 밀 지금 1%인데 자금률 1%인데 그 생산량을 2% 정도로 끌어올리면은 금방 수요가 그게 뒷받침을 안 해줘 가지고 그 생산을 이어서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특히 가공식품 같은 거는 엄청나게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죠. 첨가물이 이제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첨가물 종류가 한 1,500가지 정도고 그 첨가물 때문에 엄청나게 또 많은 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먹고 있는 거죠. 또 현대 음식은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봄의 침묵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책도 좀 나온 적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식품 산업의 통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누가 우리의 밥상을 차려야 되느냐, 그들이 차려야 되느냐, 우리가 차려야 되느냐. 대답들은 다 우리가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 식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차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차리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밥상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글로벌 푸드나 또는 식품 산업이 유통시키는 그런 음식을 통해서 지구 환경이 좀 악화되고 지구 온난화가 좀 심화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음식이나 농업이나 그 사람들의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한번 그 정도로 짚어봤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슬로우 푸드 운동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요게 이제 슬로우 푸드하고 해서 소문자로 쓴 슬로우 푸드하고 대문자로 쓴 슬로우 푸드가 있죠, 그죠? 여기 앞에 PPT 자료 보면은 소문자는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할 때 패스트푸드의 반대. 예, 슬로우 푸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대문자로의 슬로우 푸드는 슬로우 푸드 운동에서 얘기하는 슬로우 푸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패스트푸드 반대로서의 슬로우 푸드하고 슬로우 푸드 운동에서 얘기하는 슬로우 푸드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간장 같은 것도 아까 이제 GMO 간장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간장, 그죠? 간장이 모양이나 맛 같은 거 보면 이건 그냥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푸드인데 그 GMO 간장의 그 식재료가 어떤 식재료냐, 이게 슬로푸드 운동에서 얘기하는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그런 기준에 맞느냐, 그런 기준에 맞으면 그게 이제 슬로푸드 운동에서 얘기하는 음식으로서의 슬로푸드거든요. 예를 들면은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라고 해서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햄버거는 다 패스트푸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햄버거라고 해도 수제 햄버거가 있잖아요. 그죠? 모양은 햄버거지만 그 식재료를 볼 때 이게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식재료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었으면은 그 햄버거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푸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하여튼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슬로푸드는, 그러니까 대문자 슬로푸드는 음식이기도 하고 슬로푸드 운동이기도 하고 또 슬로푸드 운동을 이끄는 조직이기도 하고 또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철학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로푸드가 지향하는 그 방향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우선 그 슬로푸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우리나라 슬로푸드 운동을 좀 살펴보고 이제 이어서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제가 이제 슬로푸드 운동을 좀 소개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동을 한 거는 2007년부터고 2014년에 이제 국제 슬로푸드 한국 협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원래 지금 이제 슬로푸드 운동을 하는 나라들은 한 160개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협회가 있는 나라는 이제 한 좀 12개쯤 되는데 2014년도에 우리가 8번째로 국가협회, 슬로푸드 한국협회라는 국가협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그 2013년, 2015년도에 슬로푸드 국제 행사를 저희가 이제 2번 이제 실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슬로푸드 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 식재료, 멸종위기 식재료를 지키는 맛의 방지 프로젝트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는 한 6,5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11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회원은 우리가 이제 한 1,300명 정도 회원이 있고 슬로푸드 부산을 포함해서 지부가 한 25개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몇 가지 캠페인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조리하는 대한민국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GMO 반대 또 차 마시는 사회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제일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리하는 대한민국이죠. 왜냐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라면 소비 1등 국가, 지금 2등이 됐지만 상당히 조리 안 하거든요. 근데 조리 안 하게 되면은 밥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식품산업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밥상을 식품산업이 통제하도록 하는 거고 식품산업에서는 그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지역 식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싼 식재료가 중요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농업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시켜 봐서 상당히 좋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이게 한국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조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리의 시작은 농업이고 또 농업은 조리를 완성한다 하는 그런 그 구호로 시작해가지고 캠페인을 했고요. 여하튼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생태계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지구온난화 문제도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슬로푸드 운동의 활동을 보면은 이미 이제 오늘도 이제 이따 뒷부분에서 이렇게 또 다른 발표자께서 해주시겠지만 뭐 텃밭 같은 운동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농을 중시하고 GMO 반대하고 또 일부 계층이 토지를 다 가져가는 토지 점유를 반대하고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응하고 뭐 이제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지금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푸드 운동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생물 다양성 보호거든요. 그래서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재단을 2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테라마드레 재단, 또 하나는 생물 다양성 재단. 그리고 재단을 2개 가지고 있고 또 미식과학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 운동인데요. 테라마드레 재단은 테라가 땅이고 마드레는 어머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슬로푸드에서 지향하는 땅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먹을거리 생산, 뭐 그거 관련된 그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그 가지고 하는 테라마드레 행사, 그걸 준비하는 게 이제 테라마드레 재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재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마세방주부터 시작돼서 그 아프리카 농장, 그다음에 그 어스마켓, 뭐 슬로푸드 쿡 얼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 재단인데요. 지금 마세방주가 이제 6,200개쯤 되고, 그중에 우리가 이제 111개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슬로푸드 프레지디아는 이게 이제 마세방주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농장은 그동안에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많은 그 원조를 줬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중간에 원조 물자를 떼어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유통상의 문제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아프리카의 각각의 마을에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토종종자로 농사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리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농업의 중요성과 땅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고,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농장을 1,000개만 만들어주자 했는데 지금 이제 1,000개를 넘어서 지금 3,700개 정도의 그 농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슬로푸드 운동은 우리가 이제 슬로푸드라고 해서 이제 음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식보다는 더 음식을 낫게 하는 것, 그러니까 농업에서도 뭐 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농업의 또 근간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죠. 그래서 슬로푸드 운동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음식보다 농업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이제 농업 없이 음식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도 그냥 음식을 영양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음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음식 나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단순히 맛이 어떻고 뭐 가격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을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땅, 물, 공기, 생물 다양성, 경관, 영농지식, 건강, 즐거움, 관계, 나눔, 이렇게 10가지와 관련시켜서 음식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런 음식 나무라는 표현을 가지고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나무가 그 성장하듯이 음식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계돼서 음식이 가능한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도 생태 순환 농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지역 농업, 소규모 가족농, 난GMO 농업, 또 이제 또 농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제
슬로푸드 운동이 얘기하는 그 농업은 지금과 같은 어떤 그 글로벌 푸드를 생산하는 산업형 농업, 공장식 산업형 농업이 아니라 경종과 축산이 결합되어 있고 유기농업이고 자연농업이고 토종 씨앗 농업이고 도시 텃밭 농업 이런 거죠. 특히 예를 들면 유기농업이나 자연농업 이런 것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저장하면서 땅속에 저장하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주목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슬로푸드 운동에서 강조하는 농업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칼로 페트리니 회장, 지금은 이제 회장을 그만두셨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그 농부예요. 그래서 농부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대개 많은 그 문화권이나 많은 나라에서 농부를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농부가 최고다. 그러니까 농업 없이 음식 없고 그 농업은 그 농부, 가정농 농부 없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없다 해서 농부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상당히 슬로푸드 운동에서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요. 또 이제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도 상당히 많이 관련되는 건데 메뉴허 체인지, 그러니까 이제 식단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에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식의 힘, 식생활의 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쪽에서는 이런 뭐 탄소 중립 뭐 관련된 식생활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뭐 약간 건축을 통해서 또 뭐 도로를 통해서 상당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더 나빠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고 또 함께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음식이라는 거죠. 또 슬로푸드 운동도 그걸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왜? 음식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으면은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요트 타는 사람은 그 중에서 뭐 0.1%, 그죠? 밖에 해당 안 되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사람도 한 20, 30% 되겠죠? 우리나라는 4%밖에 안 되지만. 하지만 먹는 건 어떻게 해요? 먹는 거는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먹는 건 100%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먹자라고 얘기할 때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따라오는 것으로 해서 100%가 다 따라오게 되면은 먹는 걸 통해서 먹는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식단으로 세상을 바꾼다. 식단으로 해서 글로벌 푸드를 로컬 푸드로 바꾼다. 식단으로 해서 패스트푸드를 슬로푸드로 바꾼다. 식단으로 해서 GMO를 non-GMO로 바꾼다. 식단으로 해서 탄소 배출 음식을 탄소 중립 음식으로 바꾼다.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맛을, 그러니까 이제 음식 포르노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냥 입에서 주는 맛만 맛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맛을 느끼고 맛에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감각으로, 후각으로, 뭐 청각으로, 시각으로, 뭐 그죠? 미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혹시 그 슬로푸드 운동에서 하는 그 마드 워크샵 이런 거를 그 이렇게 들어보면은 슬로푸드 운동에서 음식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된 접근을 하는가 이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로컬 푸드에서 얘기 많이 하는 제철 지역 음식을 옹호하고 생태 미식 조리 이런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테라마드라라고 해서 땅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지역 종자, 지역 식재료 이거 중시하고 0km 음식, 그다음에 텃밭을 중시하고 또 아까 저 아프리카 가든에서 봤듯이 이제 먹을거리 공동체 이런 것들을 그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생산자가 있고 먹는 사람은 다 농사를 짓는 거다. 이게 미국의 웬델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네. 먹는 것은 농업행위다. 슬로푸드 운동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 해서 생산자와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개념화 해가지고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 미식이라는 거는 이게 과시적 미식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시적 미식은 아주 비싼 음식 먹고 또 귀한 음식 먹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랑도 하고 또 뭐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생태 미식은 그러한 그 식재료를 생산하는 과정까지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생태 미식의 기준에서 보면은 마블링은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이 아니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음식과 자유라는 그 책 아주 그 페트리니 회장이 쓴 좋은 책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식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음식으로 그 자유를 이렇게 얻으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과시적 미식에서 벗어나서 생태 미식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조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조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조리를 해야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텃밭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도 얘기를 했고 뭐 조리의 중요성도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현대 음식에서 그 현대 음식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조리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패스트푸드와 관련돼서 비만은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패스트푸드의 세계화가 비만의 세계화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어디는 뭐 비만 관련된 장관을 뒀다. 비만과 전쟁을 한다. 비만세를 또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패스트푸드가 가져온 그 상당히 나쁜 것 중에서 조리하지 않게 한 게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면 할수록 조리 안 해도 되고 또 편리함 추구하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리하는 것을 포기하는 뭐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리가 역시 중요하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생각이 크는 인문학의 조리를 제가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위기 대응 식생활을 일단 간단히 좀 보면은, 여기 이제 슬로푸드 운동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추가적인 것도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이제 로컬 푸드, 그죠? 로컬 푸드가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지역 생산, 지역 소비. 가급적이면은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거, 그 다음에 포장을 적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에서 푸드머니가 돌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로컬 푸드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산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연농이 재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기 소비를 좀 줄인다든지, 또 제대로 된 고기를 먹자는 게 이제 슬로 미트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좀 조리해서 먹고, 음식물 낭비를 좀 줄이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움직임 필요하고요. 제가 앞에서 또 좀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좀 보는 책이 이제 기후 미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재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고,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지구의 미래다는 관점에서, 근데 기후 미식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채식 위주, 그 다음에 가급적인 단백질을 먹지 말자는 건 아니고 동물성 단백질을 좀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자. 동물성 단백질도 일주일에 500g으로 제한하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식이지침 같은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후 미식이 좀 필요한 시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한 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먹는 게 이제 그냥 음식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생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음식은 문제가 좀 많고,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 음식과 대비되는 뭐 로컬 푸드라든지 또는 그 슬로 푸드라든지 또 생태 미식이라든지 채식이라든지 또 식물성 단백질 섭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먹는 음식에 비해서 훨씬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또 오늘의 주제인 그 탄소 중립 또 지구 온난화 완화와 관련돼서도 그러한 식단으로 된 그러한 식생활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 그리고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그러한 그 식단이나 식생활을 또 이렇게 상당히 옹호하고 중시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